러시아 병사가 130만 명이나 죽었다고 하는데 러시아의 무기들, 과거의 2차 대전 시기의 그런 무기들이 완전히 무력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러시아 국경을 넘어서 후방 1700km까지 타격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것들이 이제는 심지어 러시아 병사들을 공격을 해서 그들의 항복을 받는 지경까지 된 거예요.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전승절 휴전 제안에도 드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러우 전쟁이 소모전으로 굳어지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참 특이한 게요. 이게 후방 타격전이 돼버린 겁니다. 원래 전쟁이라고 하는 게 일선에서 군인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 이게 전쟁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요, 군인들이 참호 밖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상으로 나왔다가는요, 바로 그 위성들이 계속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의 병사가 나오면 위성이 지켜보고 있다가 그래서 드론이 가서 공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죽는 거죠. 러시아 병사가 130만 명이나 죽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전선이 완전히 현재의 상태로 거의 고착되어 있는 것도 사실은 뭐 이 드론 전쟁, 위성 전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등장한 방식이 어떻게 하면 상대에게 타격을 가할까? 후방 공격을 이제 주된 수단으로 하게 된 겁니다. 러시아 같으면요, 2025년에 우크라이나의 전기 관련 시설들을 타격을 했어요. 왜? 그렇게 하면 너희들 우크라이나 사람들 너희들 추울 걸 겨울에 얼어 죽잖아. 그러니까 빨리 항복해.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우크라이나는 또 어떻게 했느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정유시설 또 유조선 이런 것들을 계속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석유 수출을 막겠다는 거예요. 전쟁 자금을 줄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인 겁니다. 제가 요즘에 전쟁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생겨서 지난 몇 주 동안에 이 전쟁의 역사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재미있는 패턴들이 나오더라고요. 1차 대전, 2차 대전 그리고 현재까지의 전쟁의 패턴들 변화를 보면요. 1차 대전 때는 주로 참호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숨어 있다가 적이 빈틈을 보이면 쫙 가가지고선 이제 돌격 해서 서로 총 쏘고 뭐 이렇게 하는 군인들끼리 서로 죽이고 죽는 그런 전쟁이 바로 1차 대전 때였던 거죠. 그런데 2차 대전이 되면 1943년 그 무렵부터 2차 대전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 무렵이 되면 유럽 나라들 또 일본도 그렇고 이 산업이 굉장히 발전을 하죠. 그래서 무기도 발전을 하게 됩니다. 탱크가 등장하고 전투기, 폭격기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면서 전쟁이 군인들끼리만의 전쟁이 아니고 총력전으로 진화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전쟁터, 전장에서는요, 서로 적들끼리 마주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먼저 전투기가 가서 적진을 공격을 하죠. 그리고 포병이 또 공격을 합니다. 대포를 쏴가지고 적을 다 섬멸을 시키거나 또는 뭐 무력화시켜 놓고 그리고 보병이 그 뒤를 따라가죠. 탱크를 앞세운 보병이 진격하고 가서 점령하고 또는 그것을 막고 하는 이런 전쟁이 된 거예요. 예, 탱크와 비행기가 이제 보병 앞에 가는 그런 전쟁. 이것과 병행해서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 아마 융단 폭격이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한국 전쟁 때도 미국의 비행기들이 평양을 가서 융단 폭격을 했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초토화를 시켜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독일은 런던을 가서 그렇게 했고요. 또 미국은 또 독일의 도시들을 가서 완전히 초토화를 시켜버리는 거죠. 그걸 융단 폭격이라고 하잖아요. 적의 국민들의 전쟁 의지를 꺾기 위한 그런 거. 그리고 심지어 미국은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다가 원자탄 공격까지 마다하지 않았잖아요. 이게 2차 대전 때의 전쟁의 양상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탱크, 전투기 이런 것들을 앞세워서 먼저 가게 하고 그 다음에 보병이 따라가서 점령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전폭기들, 거대한 폭격기들 이런 거를 가지고 상대방 국가의 뭐 수도이든 아무튼 그 거대한 도시들을 가서 폭격을 해서 그 나라 국민들의 전쟁 의지를 꺾어 놓는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양동작전 이런 게 펼쳐졌던 게 2차 대전입니다. 자, 그런데 2차 대전이 끝나고 나니까 세상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잖아요. 미국과 소련 사이에 냉전이 시작이 됐죠. 서로 직접 전쟁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대치만 하고 있던 상황.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게 1991년에 소련이 해체가 되면서 이제 미국이나 이런 유럽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적이 사라져버린 격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이 전쟁의 개념이라고 하는 게 뭐냐? 테러 분자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개념이 되어버린 거예요. 특히 그래서 이제 그 9.11 사태 같은 게 나고 나서는 이제 완전히 테러와의 전쟁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면 무기와 전쟁의 양상은 어떻게 달라졌느냐? 정밀 폭격, 정밀 타격이 된 겁니다. 그 정밀한 미사일과 또 스텔스기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주변은 다 죽이지 않고 그 목표물만 가서 정밀 타격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자, 그러던 중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러시아는 과거의 전쟁 개념을 가지고 우크라이나에 진격을 해서 들어갔습니다. 탱크를 앞세우고 전투기로 가서 폭격하고 이런 방식으로 들어갔는데 우크라이나는 그런 무기들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드론이라고 하는 걸 어쩔 수 없이 궁여지책으로 드론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뭐 거기 이제 우물쭈물 만들어서는 거기다 폭탄을 갖다 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서 임기응변으로 그렇게 전쟁을 하게 됐는데 그들의 드론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발전을 시킨 거죠.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러시아의 무기들, 그 과거에 뭐 거의 2차 대전 시기에 그런 무기들이 탱크와 또 전투기와 이런 것들이 드론과 또는 소규모의 이런 이 휴대용 미사일들 이런 것에 의해서 완전히 무력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우크라이나를 미국의 위성, 특히 그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스타링크라고 하는 여기에서 또 지원을 하게 됐잖아요. 위성 인터넷 뭐 이런 걸 가지고 위성하고 연결해서 지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상으로 병사들이 나오기가 매우 어려워졌어요. 지상으로 나오면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네. 자, 이래서 이제 어떻게 됐느냐?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런 식으로, 즉 후방을 타격을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전쟁의 양상이 바뀌게 된 거죠. 하지만 후방을 타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2차 대전 때의 융단 폭격 그런 방식은 아닌 거예요. 후방을 폭격을 하긴 하는데 후방을 타격을 하긴 하는데 그것은 정밀 타격하는 식으로 가는 거죠. 위성이 다 사전에 위치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드론이라든가 이런 것에다 AI로 인식을 시켜서 자기가 알아서 정확히 그 좌표를 찾아가서 타격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바뀐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크라이나는 처음에는 이런 러시아의 후방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었어요. 왜? 그냥 뭐 중국산 드론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그냥 적당히 꾸며서 하는 그런 드론 전쟁이었기 때문에 멀리 보낼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우크라이나의 드론 생산 능력이 급속하게 정말 놀라울 정도로 발전을 해서요. 이제는 어느 정도 가냐? 러시아 국경을 넘어서 후방 1700km까지 타격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아주 난감한 상황이 된 거죠. 처음에는 러시아 국경을 넘어온다는 건 상상할 수 없었던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그걸 넘어간다는 건. 그런데 이제는요. 국경을 넘어서 후방 1700km까지 타격을 한다. 그래서 심지어 모스크바까지 가서 들어가서 타격을 하고 하는 이런 거예요. 1700km면 어디까지냐? 우리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한 500km 되잖아요. 그 1700km면 얼마나 뭐 대단한 거리인 겁니다. 그것을 드론이 혼자서 날아가서 타격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전장이 놀라운 양상으로 지금 발전을 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드론 공격이 러시아 에너지 산업에 실질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전쟁연구소라든가 또는 언론의 추정치가 맞다면요. 한 20 내지 40%가 멈춘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러시아 정유 시설, 정유 가능한 그 양의 20 내지 40%가 멈춰 있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의 공격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2009년 이후에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한 20년 동안을 놓고 보더라도 현재 러시아의 정유 능력은 뭐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있다. 한 20 내지 40%가 사라져 버렸다.
우크라이나의 공격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이거 금액으로도 요즘에 나와 있던데요. 2026년 1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4월까지로 본다면 이 4개월 동안에 러시아가 본 손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본 손해가 70억 달러 정도가 된대요. 우리 한화로 하면 그러면 한 10조 원 정도가 되는 거죠.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뭐 러시아의 입장에서는요, 사실은 요즘에 러시아가 대박이 났잖아요. 왜? 유가가 이렇게 오르다가 보니까 러시아의 주 수입원이 뭡니까? 바로 석유 팔아서 나오는 돈이잖아요. 또는 석유 제품 팔아서 그 돈을 벌고 있는데 이렇게 유가가 오르다가 보니까 러시아가 수입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타격 때문에 후방 공격, 정유시설 타격 때문에 수입이 상당히 줄어든 건 맞지만 절대적인 수준에서 본다면 러시아의 수입은 오히려 이 연초에 비해서 상당히 많아진 거죠.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하지 않았다면 더 많아졌겠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크라이나의 타격 효과가 상당히 크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후방 공격은요, 지금 정유시설, 또 항구, 유조선 이런 데만 그치지 않고요. 지금은 러시아의 무기 공장들까지 찾아가서 그것을 공격하고 있는 그런 데까지로 지금 발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ISW라고 하는 미국의 연구소가 있습니다. 전쟁 연구소인데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여기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든 여러 전쟁들에 관한 현재 소식을 아주 자세하게 분석한 것들을 올려놓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들어가 보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분석을 AFP 통신이 인용을 해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요. 3월과 4월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을 하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영토의 한 20%를 지금 점령을 하고 있어요. 전쟁을 가지고 그 동부지방에 점령을 하고 있는데 그 점령지 중에 120제곱킬로미터를 다시 우크라이나에 빼앗겼대요. 근데요, 이건 굉장한 변화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2024년 이후부터 이 전선이 완전히 고착이 됐거든요.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언제 시작이 됐습니까? 2022년 2월 달에 시작이 됐잖아요. 그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옥신각신 하다가 2024년 이후에는 전선이 거의 고착이 된 상태 예요. 이제 그게 우크라이나 영토의 한 20% 돈바스라든가 도네츠크라든가 이런 데를 점령을 하고 그대로 그냥 있었는데, 그런데 2025년부터 상황이 조금씩 달라지고 2026년 올해 와서는 굉장히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3월, 4월에 들어와서는 우크라이나의 이 무인 군대들인 겁니다. 예. 무인 드론이 가가지고서 공격을 하고요. 이제 지상 드론들도 가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지상 드론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아마 인터넷에서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책상 같이 이렇게 네모난 그런 데다가 박스처럼 생긴 거에다가 바퀴가 달린 거예요. 네 바퀴가 달렸고 그 위에 기관총 같은 게 달려 있어요. 또는 그 안에다가 짐을 실어 싣기도 하고 그런 건데 그게 지가 알아서 목적지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것들이 이제는 심지어 러시아 병사들을 공격을 해서 그들의 항복을 받는 지경까지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요, 이 전세가 상당히 이제 뒤바뀌어 가고 있는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더 강한 군대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3월, 4월 달에는 급기야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던 땅 120제곱킬로미터 이것을 우크라이나에게 다시 내어주는 상황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물론 이 전체 영토 러시아의 점령지에 비하면 뭐 극히 일부입니다. 10,000분의 한 2 정도? 예. 러시아가 지금 어느 정도를 점령하고 있냐면 우리 한반도 면적 정도를 점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요번 2026년 3, 4월에 다시 회복한 그 땅은 서울 면적의 한 20% 정도? 요 정도를 회복을 한 거예요. 전체 남한 땅을 러시아가 점령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서울의 뭐 한 20% 정도를 우크라이나가 다시 뺏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굉장한 변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특히 2025년 이후에 러시아가 총공세를 했거든요. 그냥 후방까지 뭐 아파트까지 막 가서 때리고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왜? 그렇게 하면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이제 못 견디고 고통스러워서 항복할 거야. 그걸 의도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상황이 반전되고 있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의 드론 산업은 급격히 발전을 하고 있는 거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러시아의 정유시설, 항구, 러시아의 방산 공장, 무기 공장들, 또 심지어 모스크바의 고층 빌딩까지 가서 우크라이나 드론이 공격을 하는 이런 지경까지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 오히려 과거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상황이 역전돼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공격하고 있네? 이제 이런 상황까지 바뀐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가 물러설 것 같지는 않습니다. 러시아는 핵보유국이에요. 그리고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크라이나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러시아가 물러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물러난다면 만에 하나 푸틴의 책임론이 당장 부상할 거 아닙니까? 당신 뭐 하려고 전쟁을 한 거야? 이렇게 된 거잖아요. 러시아가 물러난다면 그것은 러시아가 패배한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푸틴은 이제 난감한 상황에 처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을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네. 그리고 계속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다만 피해가 엄청나게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땐 최소한 5년은 더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요.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어떠냐? 우크라이나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보면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지금 우크라이나를 부추기고 있는데요. 첫째는 방위산업, 특히 드론을 중심으로 한 드론과 미사일을 중심으로 한 이 우크라이나의 방위산업이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중동 국가들이 와서 도와달라고 줄을 서고 있는 거 아닙니까? UAE도 그렇고 카타르며 바레인며 이런 나라들이 우크라이나에 손을 내밀고 있어요. 우리한테 드론 기술 좀 넘겨줘. 우리가 요격 드론을 당신네 같은 거를 손에 넣어야 그래야 이란이 언제든 또 공격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막아낼 수가 있지. 그러니까 우리를 도와줘. 그럴 정도로 우크라이나가 드론 기술이 빨리 발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중동 국가들뿐만이 아니고 유럽에서도 덴마크, 폴란드, 독일 같은 이런 나토 회원국들이 합작 생산을 우크라이나하고 추진 중인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발전 속도는 더욱 가속화될 거고요. 예. 우크라이나 국민과 우크라이나 군대의 사기, 전쟁 수행 능력 이런 것도 더욱더 확대가 되겠죠. 또 다른 요인은 말이죠. 이건 돈과 관련돼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동원할 수 있는 전쟁 자금이 아주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바로 옆에 있는 헝가리에서 4월에 총선이 있었잖아요. 헝가리의 총리는 누굽니까? 오르반 총리였었죠. 이 사람이 푸틴하고 굉장히 가까웠어요. 친러 세력이에요. 그런데 헝가리는 EU의 회원국이에요. EU라고 하는 데는 그리고 뭔가를 결정을 하려면 만장일치의 합의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EU에서 우크라이나에다가 전쟁 자금을 지원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대출을 해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오르반 총리가 번번이 반대를 해가지고 그게 다 무산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4월 달에 헝가리에서 총선이 있었잖아요. 오르반이 거기서 패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마자르라고 하는 사람이 집권을 했어요. 그리고 마자르는 나는 굳이 러시아를 지원할 생각이 없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EU에서 헝가리가 우크라이나 지원금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 않았어요. 그게 통과가 됐습니다. 얼마가 통과가 됐느냐? 900억 유로예요. 우리 한화로 하면 150조 원에 달합니다. 네. 그것을 2026, 2027, 2년에 걸쳐서 우크라이나에다가 지원을 해주겠다고 결정한 거예요. 우크라이나의 입장에서는요, 어마어마한 금액인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금액인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 돈 없어도 싸웠잖아요. 버텼잖아요. 그런데 그 돈까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사기라든가 또 우크라이나 군대의 그 군사력은 어떻겠습니까? 지금보다 훨씬 강화될 것이겠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러시아에 대한 공세는 아마도 더욱더 거세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런 이유들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둘 다 전쟁을 멈추지 않을 걸로 봅니다. 다만 우크라이나의 이 공세, 우크라이나의 사기가 점점 더 높아지기 때문에 러시아가 지금까지와는 달리 점점 더 수세에 몰릴 가능성은 있다.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가 전쟁을 그만두거나 패배를 선언하거나 할 것 같지는 않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한국 핵 추진 잠수함 논의는 인도태평양 해양 안보 부담을 동맹과 나누려는 전략으로 봐야 할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려면요, 먼저 핵추진 잠수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핵추진 잠수함이 그렇게 중요한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원자력 발전소에 쓰이는 그 원자로 있지 않습니까? 그 원자로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잠수함을 말합니다. 한국은 작년 10월 달 경주의 에이펙 정상회의 때 트럼프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서로 만나서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한국이 직접 건조하는 것을 승인하겠다라고 그런 결정을 받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아마도 한 10년 후면 우리나라도 핵추진 잠수함을 가질 수 있게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잠수함은 그럼 뭐냐? 그거는 디젤 잠수함입니다. 원자로에 의해서 그것을 동력으로 가는 잠수함이 아니고 디젤 엔진, 경유를 쓰는 디젤 엔진 있잖아요. 우리 자동차에 쓰는 거. 그것으로 추진을 하는 그런 잠수함을 현재 우리나라는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직접 만들어 쓰고 있습니다. 자, 이 둘 간의 차이는 뭐냐? 뭐 방식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렸죠. 하나는 원자로고 다른 하나는 디젤 엔진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성능의 차이가요. 아주 결정적입니다. 잠항 시간, 바닷속에 들어가서 얼마나 안 나오고 계속 버틸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시간, 잠항 시간하고 속도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디젤 잠수함 같은 경우는요, 자주 밖으로 나와야 돼요. 아무리 길어도 일주일 만에 한 번씩은 밖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엔진이 돌아가야 되잖아요. 디젤 엔진을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자면 이게 연료를 계속 잡아먹게 되잖아요. 또 그것을 태우기 위해서 산소를 또 잡아먹습니다. 뭐가 연소가 되려면 산소가 같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면 잠수함 안에 산소가 부족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료를 재충전하기 위해서도 또 산소를 공급받기 위해서도 물 밖으로 나와야 돼요. 근데 물 밖으로 나오면 그러면 더 이상 잠수함이 아닌 거죠. 위치가 그 적의 위성에 의해서 파악이 되게 되는 거고 언제든지 그때 공격을 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저기 이 디젤 잠수함이라고 하는 건 어디 있는지 그래서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웬만하면. 그러니까 뭐 그렇게 성능이 좋다고 보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핵추진 잠수함은 어떠냐? 이건 원자로를 쓴다고 했잖아요. 그 원자로라고 하는 거하고 디젤 엔진은 뭐가 다릅니까? 디젤 엔진은 연료를 계속 넣어줘야 되잖아요. 원자로는요, 연료? 그거는요, 우라늄 농축만 많이 돼 있는 거라면 그거는 뭐 짧으면 1년, 그 우라늄 농축 농도가 한 90% 정도 이렇게 되는 거는 그냥 영원히 쓸 수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 잠수함을 폐기할 때까지 쓸 수 있는 그런 거예요. 밖에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이제 물론 잠수함이 그렇게 안에 들어가서 물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뭐 1년씩 또는 뭐 영원히 있을 수 없지요. 왜? 기계는 있을 수 있지만 사람이 견딜지를 못하잖아요. 그 승무원들이.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인간이 견디질 못해서 그래서 좀 길게 있는다고 하더라도 90일 동안 정도 만에는 최소한 나와야 된다. 대개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은요. 아무한테도 들키지 않고 세상 어디든 갈 수가 있는 그런 무기가 바로 이 핵추진 잠수함인 겁니다. 그것을 핵추진 잠수함이라고 하기도 하고 원자력 추진 잠수함 또는 핵잠수함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속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속도도요. 디젤 잠수함이라고 하는 거는 연료가 이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도망가거나 또는 추격을 해서 최고 속도를 낼 경우에요. 뭐 최근에 나온 디젤 잠수함들의 최고 속도가 한 20노트 된대요. 그러면 킬로미터로 환산을 하면 37km 뭐 그 정도 된답니다. 이 37km 최고 속도로 가게 되면요. 축전지에 따라서 배터리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짧은 거는요. 30분 되면 연료가 다 떨어진대요. 그것도 배터리 전기가 다 떨어진대요. 그래서 갈 수가 없대요. 그럼 밖으로 나와야 돼요. 30분만 전속력으로 가면. 배터리가 좀 좋은 거면 한 2시간 정도 갈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요. 전속력으로 가면 이거는 정말 얼마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리게 뭐 한 시속 5km 이렇게 가면 며칠 있을 수 있지만 보통은 그렇게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 상황에서 누구를 추격하거나 또는 도망을 가거나 하려면 이거는 정말 그 성능이 한계가 금방 드러나는 그런 잠수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핵추진 잠수함은 어떻게 되느냐? 최고 속도 같으면요. 한 30노트 된대요. 한 60km 되잖아요. 30 내지 40노트라고 하는데 한 60km 됩니다. 최고 속도 자체가 디젤 잠수함에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것을 얼마나 오랫동안 최고 속도를 지속할 수 있는가? 이거는요. 이론적으로는요.
영원입니다. 네. 영원히 할 수 있어요. 또는 뭐 최소한 몇 달은 계속 그 속도를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우라늄이라고 하는 건 계속해서 얼마든지 계속 핵분열을 일으켜서 거기서 에너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런데 30노트 시속 60km라고 하는 거는요, 웬만한 어뢰보다도 빠른 속도래요. 그런 속도로 도망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뢰가 발사가 되면 그걸 발견하면 어뢰보다 빠른 속도로 도망갈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적 잠수함을 또 어마어마한 속도로 추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사격할 수도 있는 거죠. 배 안에서. 그러니까 이 핵추진 잠수함이라고 하는 거는 디젤 잠수함하고 이 성능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강력한 무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핵추진 잠수함이 그 성능을, 그 위력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가 포클랜드 전쟁이었어요. 1982년에 영국하고 아르헨티나가 벌린 그 전쟁이잖아요. 이 포클랜드라고 하는 게 어디냐면 아르헨티나 앞바다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영국이 자기들 그 보호령, 자기들의 땅이라고 그냥 점령을 하고 그렇게 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아르헨티나의 입장에서 보면, 야, 그거 우리 앞바다인데 왜 니네 땅이라고 그러냐? 뭐 화가 날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1980년대 아르헨티나가 이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리고 군부 정권이 장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안 그래도 군부 정권이라서 화가 나는데 경제까지 어려워지니까 이제 불만이 많아진 거죠. 군부가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서 그 앞에 있는 만만한 포클랜드 제도를 가서 먼저 침략을 한 겁니다. 가서 점령을 해버린 거예요. 그 처음에는 완전히 가서 점령을 했죠. 예. 왜냐하면 거기에 영국 군대가 몇 명 없었고 아르헨티나 군대는 항공모함까지 있는 뭐 그런 군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이제 다 점령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국군 병사들 다 거기서 체포하고 포로로 만들고 뭐 다 그렇게 했던 거죠. 근데 영국이 당연히 반격을 하죠. 자기네 땅인데 그들이 들어와서 점령을 하니까. 그래서 해군 이제 함정들이 쫙 가고 거기에 이제 상륙하는 그런 병사들, 해병대도 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대치도 하기 전에요. 아르헨티나의 순양함이 느닷없이 침몰을 해버린 거예요. 뭐 해상에서 한포 사격을 한 것도 아니에요. 순양함이 느닷없이 그냥 침몰을 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이유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건 뭐예요? 아, 저거는 영국의 잠수함이다. 영국의 핵추진 잠수함이다. 그거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왜? 핵추진 잠수함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 있는지, 왔는지, 갔는지 도대체 알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이 아르헨티나가 항모, 순양함, 구축함 다 가지고 와서 쫙 이제 포진을 하고 있었는데 그냥 허겁지겁 다 해군 함정들을 다 자기네 해안으로 다 물려버렸어요. 도망가버린 겁니다. 다 후퇴를 해버린 거죠. 왜? 아니, 영국의 핵잠수함한테 어떻게 또 침몰을 당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 해상봉쇄권을 완전히 장악을 하게 되고 결국 영국이 승리를 하고 아르헨티나가 항복을 하게 된 거죠. 네. 핵추진 잠수함의 위력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백하게 보여준 사례가 바로 1982년의 포클랜드 전쟁. 이었던 겁니다. 자, 우리 한국은 오래전부터 이 핵추진 잠수함을 갖게 해달라고 미국한테 계속 요청을 했죠. 그러나 미국은 들어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한국이 너무 강해져서 한반도의 군사균형이 깨지는 걸 원치 않거든요. 왜? 그러면 잘못하면 남한이 북한 쳐들어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걱정이 없는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국이 대한민국이 군사적으로 강해지는 걸 정말 싫어하는 거죠. 특히 핵추진 잠수함 같은 거를 가지는 것을 중국은 정말 싫어해요. 자, 그런데 이제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왜? 미중 관계가 악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중국이 태평양 쪽으로 나오는 것을 원치 않아요. 제1열도선이라고 하는 거 밖으로 나오는 걸 원치 않습니다. 제1열도선은 이미 다 아시죠? 일본의 류큐열도 그 조그만 점 같은 그런 섬들 있잖아요. 그거에서부터 쭉 연결되는 대만으로 필리핀으로 쭉 연결되는 바로 그 섬들의 연결선, 그게 제1열도선이라고 하는데 그 밖으로 못 나오게 하고 싶어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미국의 그 전략 자산들이 계속 중국을 감시하고 뭐 이러고 있는 거죠.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이 과연 그 안으로 들어와 있는지는 그건 모르죠. 그건 미국이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면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가 없는 거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데 미국이 분명한 입장은
중국의 해군이 그 밖으로 나오는 걸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중국의 해군력이 너무나 강해졌잖아요. 또 중국의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숫자도 많고 성능도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혼자서 그걸 막아내기는 좀 힘이 딸리게 되는 거예요. 점점 힘이 붙여가고 있는 거죠. 한국이 그 역할을 나누어 맡아주길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가지기를 원한다. 승인을 해줬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또 하나 미국이 한국에게 원하는 것. 그것은 미국이 한국에게 분명히 요구하고 있는 것은요. 핵추진 잠수함을 만드는 건 좋은데 그것은 미국에 있는 한화가 인수한 그 필라델피아의 필리 조선소라고 하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 와서 만들어라 라고 조건을 달았어요. 한국은 그건 좀 곤란한데 라고 하는 말을 계속하고 있지만 어쨌든 미국으로서는 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미국에 와서 그걸 만들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왜? 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부활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을 미국에서 만드는 과정에서 미국의 노동자들, 미국의 엔지니어들 이런 사람들이 조선업에서 자라나길 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두 가지 목적은 뭐냐?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가져서 중국의 해군을 견제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것을 미국에서 건조함으로 인해서 미국의 조선업이 부활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이 도입되면 한국 해군의 작전 반경은 얼마나 달라지게 될까요? 해군의 작전 반경이요. 핵추진 잠수함을 가짐으로 인해서 이론적으로는요. 무한히 그 작전 반경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왜? 은밀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세계 어디든 간에 어느 나라의 해안이든 간에 다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상대방이 모르니까 무엇이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공격을 하고도 그 흔적을 남기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상대방의 예를 들어서 구축함이라든가 또는 호위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격을 해서 어뢰를 가지고 쏘아서 맞췄다. 그래도 사실 흔적을 남기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뢰라든가 또는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것의 파편이 어딘가에선 발견될 수가 있고 이거는 한국 것이다 라고 흔적이 남을 수 있기는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최소한 그 흔적을 남기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어디든 갈 수 있는 작전 반경이 이 전 세계에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호르무즈 해협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한국의 화물선이 지금 사고가 났잖아요. 그게 어디 이란의 공격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한 사고인지는 우리는 지금 현재로서는 확인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만은 만약에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갖고 있다면 거기에 미리 가서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탐지할 수도 있는 것이죠. 또 싱가포르 앞바다에 있는 그 말라카 해협이라고 하는데 여기 가서도 한국 핵추진 잠수함이 작전을 할 수 있는 거고 남중국 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한국 선박들이 세계 곳곳에 있잖아요. 거기에 다 따라다니면서 다 따라다닐 수는 물론 없죠.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잠수함, 핵추진 잠수함의 숫자라고 하는 게 아마도 2척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6척을 건조할 계획입니다만은 그 중에서 실제로 작전에 동원될 수 있는 거는 항상 2척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왜? 2척은 정비를 해야 되고 2척은 준비를 해야 되고 2척이 작전이 가능하다. 이제 대개는 그런 공식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2척이라서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든 발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세계 어디에서든 가서 작전을 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개발에서 연료 확보가 가장 민감한 쟁점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연료 확보가 가장 민감한 문제, 어려운 문제인 이유는요. 이 우라늄 원료만 가지면 그걸 가지고 핵폭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미국이 이란을 공격한 가장 큰 이유, 뭡니까? 가장 큰 명분? 그거는 이란이 보유하고 있는 농축 우라늄. 이란이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60%까지 농축을 했다고 하잖아요. 예. 그것이 조금 더 농도를 높이게 되면 그러면 90%까지 높일 수 있다면 말이죠. 그러면 그게 바로 핵폭탄으로
변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잠시 농축 우라늄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 우라늄이라고 하는 건 우라늄 235와 238이 있는데요. 자연 상태로 발견되는 이 우라늄 광석, 이것은요, 우라늄 235의 농도가 한 0.7%가 되고 나머지 대부분 99.3%는 우라늄 238이래요. 예. 그 원소의 이름이 그러한데, 그런데 여기서 핵 분열을 통해서 그 연쇄 핵 분열에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원소는 우라늄 235인 겁니다. 그래서 원자로를 하던 또는 핵폭탄을 만들든 간에 우라늄 235의 농도를 높여야 돼요. 근데 자연 상태의 우라늄 광석은 우라늄 238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발전에 쓰든 뭐 핵폭탄에 쓰든 간에 우라늄 238을 제거하고 235만을 계속해서 모아야 되는 거죠. 원심 분리기나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그렇게 모으는 거예요. 238은 제외하고 235만 높이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건데 그걸 농축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미국이든 뭐 영국이든 중국, 러시아 모든 이 핵보유국들이 있잖아요. 이 핵보유국들은 원자폭탄, 그러니까 원자탄을 갖고 있는 다른 나라들이 등장하는 걸 전혀 원치 않죠. 자기들만 원자탄을 보유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핵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서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IAEA 국제원자력기구라고 하는 것이 가가지고 나라들마다 다 가서 감시하고 의심되면 가서 감시하잖아요. 네. 그리고 만약에 우라늄 농축하고 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면 허가를 받지 않고 농축하는 것이 발견되면 경제 제재, 뭐 여러 가지 제재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한국은요, 그들에게 요주의 대상 국가였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럴만 했어요. 왜? 박정희 대통령 때 1970년대에 우리나라가 핵무기 개발을 했잖아요. 아예 적극적으로 원자탄을 갖기 위해서 이제 핵무기 개발을 추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캐나다하고 프랑스로부터 이제 이런 그 원심 분리기라든가 이런 것을 도입하는 이 협상도 벌리고 뭐 그렇게 했던 거예요. 왜? 북한이 저거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겠다. 그때 121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북한이 특수부대를 내려보내서 박정희 암살을 하려고 했잖아요. 뭐 그런 정말 험악한 지경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핵무기 개발에 나섰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미국에 의해서 적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도저히 이걸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한국에다가 막 압력을 가하고 결국 박정희 대통령 때 그걸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미사일의 사거리도 그때 뭐 제한을 당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한국은 이 요주의 국가가 된 겁니다. 아, 저 나라는 우라늄 농축하게 내버려뒀다가는 저거 언제 원자탄으로 발전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국은 이 우라늄 농축하는 거를 절대 못하게 그렇게 됐던 거죠. 반면에 일본은 어땠었느냐? 일본은 핵무기 개발할 의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국제사회가 다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농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못하게 됐던 거죠. 거기에다가 1991년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라고 하는 거를 북한하고 같이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원자탄 안 가지겠다고 스스로 또 선언을 하기도 했던 거고요. 예, 북한하고 같이. 그런데 이제 북한은 그 선언을 어기고 지금은 핵 보유국처럼 되어버렸죠. 실질적으로 핵을 갖고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 의심받을 짓을 한 게 또 있었어요. 그게 뭐냐? 2000년인데요. IAEA 국제원자력기구가 우리나라를 들어와서 사찰을 한 거예요. 사찰을 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그 0. 몇 g인가 뭐 그런 건데 연구원들이 그거를 아주 미량이지만 농축해 놓은 것이 발각이 된 겁니다. 그냥 아주 미량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핵 보유국들 또 IAEA에다가 허락도 받지 않고 농축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때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안보리에서 이거 제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이야기가 구체화될 정도로 상황이 험악했습니다만은 제발 좀 봐줘. 그리고 이거는 실험용이고 그냥 박사들이 연구용으로 그냥 그렇게 해본 거니까 그냥 좀 봐주시오. 이렇게 해서 결국 넘어가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어쨌든 또 한 번 요주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된 거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나라가 진짜 원전 강국이잖아요. 원자력 발전소 건설하는 걸로 하면 이 세계 5위에 들 정도로 원전 강국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이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없는 상황, 허락을 받지 못한 그런 상황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우라늄을 쓰고자 하면요, 원자력 발전소에 그 농축 우라늄 쓸 때 우리는 보통 한 5%에서 7% 정도 농축된 거를 쓴다고 하는데 핵폭탄이 되려면 90%가 된다고 했잖아요. 네, 우리는 한 5%에서 7% 정도 뭐 그 정도를 쓴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쓰려면 어쨌든 농축 우라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요, 카자흐스탄, 호주, 캐나다 이런 데서 이제 우라늄 광석을 사와요. 우라늄 광석을 사다가 그것을 농축하는 거는 미국하고 프랑스에 있는 그 농축 전문 기업에다가 위탁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농축된 우라늄을 다시 사다가 쓰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우라늄을 조달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2025년에 그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 오케이 한국이 해도 괜찮아라고 미국의 승인을 받게 된 거고, 그것과 또 병행해서 이제 팩트 시트라고 하는 것을 우리나라하고 미국이 같이 합의서를 작성을 했는데, 그 안의 내용은 미국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추진을 위한 연료 공급 및 이를 위한 한국 내 농축 절차를 지지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해군 추진용 네이버 프로펄션이라고 하는 해군 함정 같은 것들이 동력으로 쓰기 위한 그런 농축 우라늄, 그거까지는 허락을 한다. 거기까지 우리나라가 이제 허가를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프랑스의 저농축 우라늄 협력이 한국 핵추진 잠수함의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프랑스와 지금 협업을 하게 된 이유는 프랑스의 핵추진 잠수함이 우리가 쓰려고 하는 거하고 기본적으로 컨셉이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핵추진 잠수함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그 우라늄의 농축 정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미국과 영국은요,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90% 정도 그 이상으로 농축된 우라늄을 쓰는 거예요. 이거는 핵폭탄에 쓰는 바로 그거인 겁니다. 엄청난 에너지를 그 안에 담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잠수함 안에서 쓰고 있는 그 원자로는 그것을 그 속도를 떨어뜨리는 거죠. 감속제 같은 걸 써서 핵 분열의 속도를 아주 낮추어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열을 얻어서 그걸 가지고 물도 끓이고 전기도 만들고 하는 그런 용도로 쓰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미국, 영국은 농축도가 90%가 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하는 원자로는 거기에 맞는 거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한국은 어떤 거를 쓰려고 하느냐? 한국은 한 5%에서 7% 정도까지 농축된 걸 쓰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러면 고농축을 안 쓰는가? 이거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허가도 해주지 않을 거예요. 미국이라든가 또는 국제 원자력 기구 이런 데서. 왜? 90%를 갖고 있으면 그게 바로 원자탄으로 바꿔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고농축 우라늄에다가 뭐 그걸 가지고 이제 폭탄화 시키면 그게 원자탄이 되는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90%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5% 정도를 가지고 쓴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지금 90% 쓰는 나라는 미국, 영국이고요. 40% 정도 쓰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거는 어디냐? 러시아, 중국이에요. 네, 요거는 한 40% 농축된 거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5% 쓰잖아요. 그럼 우리가 기술을 들여오려면 우리와 비슷한 거여야 되잖아요. 그거 어디냐? 그 나라가 바로 프랑스인 겁니다. 프랑스도 5 내지 7% 농축된 그런 우라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프랑스는 왜 그렇게 하느냐? 이게 경제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프랑스는 핵 보유국이잖아요. 그러니까 90% 농축해도 돼요. 그리고 핵폭탄도 있죠, 프랑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5에서 7%를 쓰는 이유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쓰는 정도 그걸 가지고 그냥 잠수함에서 그대로 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경제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바로 5에서 7% 정도 농도로 쓰고자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원자로 기술을 가서 배우려고 할 때 어느 나라께 좋겠습니까? 그건 당연히 프랑스께 좋은 겁니다. 예, 우리에게 딱 맞는 거예요. 거기다가 프랑스의 이 잠수함 크기도
우리나라하고 비슷하대요. 우리나라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핵추진 잠수함의 크기가 한 5,000톤 정도가 되는데 미국 거는 어떠냐면 한 8,000톤급이라고 해요. 그래서 길이가 뭐 110m 여기까지 어마어마한 크기의 잠수함이 바로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인 거죠. 우리는 그것보다 한 40% 정도 작은 거를 만들려고 하니까, 왜냐하면 이 서해의 수심이 낮아서요. 서해에서 작전을 펴려면 좀 크기가 작아야 되는데요. 미국 잠수함은 너무 크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잠수함에 맞는 거, 그거는 프랑스가 이제 그 정도 5,000톤 정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우리에게 딱 맞는 거죠. 거기다가 프랑스는 기술 이전에 대해서 아주 유연한 태도를 갖고 있대요. 그래서 프랑스 것이 좋겠다 해서 한국은 이제 프랑스를 파트너로 해서 협업을 이제 시작하게 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프랑스의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파트너가 필요로 했던 겁니다. 그 이전에는요, 호주를 파트너로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호주의 이 잠수함을 수주를 받기도 했어요. 그런데 호주가 미국, 영국하고 같이 오커스 동맹이라고 하는 것을 서로 맺었잖아요. 그래서 이 미국, 영국의 도움을 받아서 호주도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걸 시작하면서 호주가 프랑스와의 이 잠수함 건조 계약을 이제 파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외교적으로 프랑스는 상당히 기분 나쁜 상태가 되어 있고, 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파트너가 아쉬운 상태가 된 거죠. 네. 그런데 마침 한국이 그걸 한다고 하니까 프랑스의 입장에서도 같이 하면 되겠네. 이렇게 해서 협업이 진행됐다. 또 요즘에 나라들마다 이 원전을 추진하는 데들이 많아졌잖아요. 원자력 발전을. 근데 거기에 이제 대형 원자력도 있지만 이 소규모의 모듈형 원자로 SMR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연구도 굉장히 여러 군데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그걸 하고 있는 것이고 프랑스도 물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하고 협업을 하면 이 SMR 프로젝트를 하는 데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왜? 핵추진 잠수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잠수함 안에다가 아주 소형의 원자로를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서 거기서 기술이 다져지게 되면 그것을 SMR, 그거보다 조금 더 큰 크기의 원자로로 확장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거를 한국하고 같이 하고 싶다라고 하는 의도도 들어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UAE가 OPEC를 탈퇴한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오페크라고 하는 것의 존재가 UAE에게 상당히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페크가 하는 일이 뭔가요? 그것은 원유 산출량을 축소시키는 거예요. 생산을 줄이는 겁니다. 왜? 값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카르텔 조직인 겁니다. 기본적으로 아주 나쁜 그런 조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오페크가 나오기 이전에 1960년대에 형성이 됩니다만은 그 이전에는 전 세계 석유 시장, 특히 중동 지역의 이 석유 유전들을 미국과 영국의 이 대형 정유사들 있잖아요. 유전을 개발하고 정유까지 하는 그런 회사들.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엑슨모빌이라든가 또 영국의 BP, 브리티시 페트롤륨이라든가 이런 데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럴만도 했던 게 20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요. 중동의 왕족들이라든가 또 중동의 토호들, 지방의 유력 세력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석유가 뭔지도 사실은 제대로 잘 몰랐습니다. 그걸 어떻게 쓰는지도 잘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거기에 유전을 개발한다 이런 거는 뭐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능성을 보고 그 중동 지역으로 들어가서 유전을 개발하고 그것의 시장을 만들고 한 주체가 누구냐? 바로 대형 석유회사, 정유회사들인 겁니다. 그게 엑슨모빌이고 뭐 그 록펠러가 만든 그런 회사들, 브리티시 페트롤륨 그러니까 미국, 영국계 그런 회사들이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들이 가서 유전 개발을 했다. 그러니까 그건 뭐 어쨌든 간에 중동 그 땅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거기에는 이제 약간의 로열티 같은 거를 지불을 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참 신기하게도 그 7개의 정유사들, 그걸 세븐 시스터스라고 부르는데 그 미국, 영국의 그 대형 석유 회사들인 겁니다. 그 세븐 시스터스라고 하는 그 카르텔 조직, 그거는요, 석유 가격을 올리질 않았어요. 오히려 석유 가격을 굉장히 싼 상태로 유지를 한 거예요. 담합을 하면서도 싼 가격으로 담합을 한 겁니다. 그게 싸다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한 것은, 그것이 드러난 것은 1960년대에 이 오페크라고 하는 것이 결성이 되고, 특히 1973년에 이들이 석유의 수출을 제한하면서 시작하면서 과거에 세븐 시스터스가 장악하고 있을 때가 정말 석유 가격이 쌌었구나. 그들의 담합이라고 하는 건 담합이라고 할 수 없구나. 오히려 자비로운 행동을 했었던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이제 1973년에 오일 쇼크라고 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된 거예요. 비교를 해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오일 쇼크는 뭡니까? 오페크 회원국들, 특히 중동의 산유국들이잖아요. 이들이 세븐 시스터스가 보유하고 있던 유전들을 다 국유화를 한 겁니다. 강제로 국유화를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1973년에 욤키푸르 전쟁이라고 하는 이제 4차 중동 전쟁이 났는데, 그때 이 사람들이 이제 화가 난 거죠. 이 산유국들이.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원을 했고, 그 이스라엘이 중동 국가들을 무력 공격을 해서 중동 국가들이 그냥 엉망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동 국가들이 화가 난 거예요.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미국 편 국가들한테는 석유 안 주겠어 하고 수출 금지를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석유 가격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전까지 배럴당 3달러였는데 이게 12달러까지 올라가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때 오페크, 석유 수출국 회의라고 하는 거, 이 오페크를 이끄는 거는 사우디아라비아죠. 산유량도 제일 많고,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중심이 된 이 오페크 석유 수출국 기구가 그때 분명하게 알게 된 겁니다. 공급을 안 하면 석유값이 올라가는구나. 이거 대박이네. 공급을 한 10% 줄였더니 유가는 4배나 올라가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대박이 난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확실하게 이들이 이 생산 조절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페크가 하는 일은 뭐냐면 회원국들이 마음대로 석유 생산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겁니다. 서로 감시를 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쿼타를 정하는 거죠. 사우디아라비아는 얼마, UAE는 얼마, 이라크는 얼마 해가지고 그냥 내버려뒀을 때보다 생산량이 확 줄어들도록 그렇게 쿼타를 정하는 겁니다. 할당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생산량을 줄이는 거고, 그래서 이제 글로벌 시장에 나가는 석유의 공급량을 줄이고 그걸로 가격을 높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나쁜 조직이에요, 이 오페크라고 하는 것이. 예. 자, 근데 이것을 제일 원하는 데가 누구냐? 그게 바로 사우디입니다. 사우디는 값이 굉장히 높았으면 좋겠어요. 그걸 원합니다. 왜? 누구나 다 그걸 원하겠죠. 근데 이걸 원하지 않는 나라가 있어요. 사실은 이 카르텔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요, 항상 깨질 가능성을 안고 있는 겁니다. 왜?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생산량 할당을 해가지고 값이 높아졌잖아요? 그런데 그 회원국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니, 이렇게 값이 높아졌는데 가급적이면 많이 팔고 싶잖아요. 높은 가격에. 그러니까 몰래 많이 팔고 싶은 거예요. 할당량보다 더 팔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회원국들이 그렇게 할당량을 어기고 생산을 늘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카르텔 조직은 깨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면밀하게 서로 감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예. 그럭저럭 왔죠. 여기까지 그럭저럭 왔는데 이 UAE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원하는 거하고 이 UAE가 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를 가지고 오래오래 가고 싶은 거예요. 예. 물론 사우디아라비아도 탈석유 시대, 석유가 끝나고 이것이 원자력이라든가 또는 재생에너지라든가 이걸로 다 바뀌는 그 시대를 대비하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최대한 석유 시대가 오래 갔으면 좋겠고 또 높이 받았으면 값도 잘 받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게 사우디의 바람인 겁니다. 그런데 이 UAE는 어떠냐? 그거하고 입장이 상당히 달라요. UAE가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뭡니까? 금융강국이잖아요. 그 두바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엄청난 고층 빌딩들 있고 뭐 외국인들 다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UAE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금융강국이 되는 겁니다. 또 AI로 강국이 되는 것이고 산업 강국이 되는 것이고 이런 거를 UAE는 추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그런 상태에 도달하고 싶은 거고 그러기 위해서 많은 돈이 필요한데 석유를 그런 용도에 쓰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생산해서 많은 돈을 벌고 싶다. 이게 지금 UAE의 입장인 거예요. 그 기간은 짧아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석유 매장량이 있잖아요. 이거 최대한 많이 생산을 해서 빨리 고갈이 돼도 UAE는 상관없다. 이런 입장인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사우디하고 UAE는 서로 입장이 다른 거죠. 그래서 UAE는 나 이제 안 할래. 이제 오페크 안 할 거야. 너희들이 일방적으로 주는 그 할당량이라고 하는 건 나 지킬 수 없어. 나는 최대한으로 생산을 많이 할 거야.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UAE는 여기서 탈퇴를 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의 충돌은 또 뭐였냐면 지정학적 또 전략적으로 사우디하고 이 충돌을 하게 된 겁니다. 이번에 이란 전쟁이 나면서 이란이 주변 국가들을 굉장히 공격을 많이 했잖아요. 가장 많은 공격을 당한 데가 어딥니까? 그게 UAE예요. 한 2,000회 정도를 공격을 당한 겁니다. 드론과 이 미사일과 이런 걸로 공격을 했잖아요. 이란이. 물론 그중에 뭐 90% 이상은 요격 미사일이라든가 요격 드론을 가지고 막아내기는 했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은 공격을 당한 거예요. 제일 공격을 많이 당했죠. 그러다가 보니까 UAE는요. 주변에 사우디라든가 이라크라든가 쿠웨이트라든가 뭐 카타르 이런 나라들이 힘을 합쳐서 이란을 제재를 해주기를 원한 거예요. 이란에다가 뭐 반격을 하든가 어쨌든 이란을 뭐 어떻게 하든가 해서 이란을 좀 막았으면 좋겠는데 이 주변 나라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말만 하고 그냥 그런 상태로 계속 있는 거죠. 무반응이에요. 그러니까 UAE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거죠. 자, 그럴 바에는 나 너희들하고 같이 안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동기가 충분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탈퇴하는데 또 중요한 동기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요, 당장 탈퇴를 하고 나서 뭐를 했냐면 이스라엘이 쓰고 있는 그 미사일 요격 시스템 있잖아요.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거. 네. 그 이란의 미사일들 드론들이 날아오면 거기에 이제 꼭 밤하늘에 무슨 불꽃놀이 하듯이 쫙 이렇게 요격 미사일들이 가서 쏘아 맞추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잖아요. 그 아이언돔을 UAE가 이스라엘로부터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미 배치가 시작이 됐고 벌써 이란이 쏜 미사일 수십 발을 이 아이언돔을 가지고 요격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UAE는요. 오히려 사우디하고 헤어지고 같은 중동 국가인데 말이죠. 사우디하고 헤어지고 그 대신에 과거의 적이었던 이스라엘하고 손을 잡을 정도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럴 정도로 UAE는 그 주변에 과거에는 형제 국가라고 했던 그 중동 아랍 국가들하고 오히려 이제는 선을 그은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오페크 이 석유 수출국에서도 충분히 탈퇴할 만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일로 해서 오페크의 시장 장악력이 상당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봐요. 물론 당장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당장은요. UAE가 석유 생산량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호르무즈 해협 바깥으로 빼낼 수가 없잖아요.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거의 봉쇄 상태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생산을 늘린다고 해서 밖으로 수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제 시장에 대한 공급 증가 효과도 당장은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하지만 언젠가는 호르무즈 해협이 어느 정도는 풀리겠죠? 네, 어느 정도는 풀릴 겁니다. 그러면 UAE는 세계 시장에 대한 공급량이 상당히 늘어날 것이고 그만큼 사우디가 주도하는 그 오페크의 비중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오페크의 시장 장악력은 떨어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사실 오페크의 시장 장악력은 이미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 역사를 쭉 살펴보면 그러하거든요. 좀 역사를 살펴보면요. 오페크의 시장 장악력이 절정이었던 데는 바로 1973년에 오일 쇼크였습니다. 그때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하는 이 산유국 오페크 국가들이 미국과
미국 편을 드는 나라들에게 석유 수출을 중단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배럴당 3달러이던 국제 유가가 12달러까지 치솟게 되는 거고, 이 기름이 없어서 쩔쩔매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아졌던 거죠. 네. 자, 그때가 바로 절정이었어요. 근데 한 10년 정도 지나서 1980년대가 되면 벌써 시장 장악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왜? 이렇게 유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걸 대체하고 싶은 나라들이 많아질 거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프랑스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제는 석유 말고 나는 다른 걸로 가겠어. 그래서 원자력 발전으로 가게 됩니다. 프랑스가. 그래서 프랑스가 전체 전기 공급량의 80%를 이 원전으로 충당을 하고 있어요. 이때 이제 그 오페크의 수출 중단이라고 하는 게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줬던 거죠. 또 그리고 그 이전까지는 이 채산성이 맞지를 않아서 저기에 석유가 있는 거는 분명히 알겠는데 이거 계속 개발하기는 채산성이 안 맞네? 그런 데들이 있었거든요. 많았어요. 그것을 본격적으로 개발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게 어디냐면 노르웨이 같은데, 예. 여기에 이 북해 유전입니다. 북해에 유전이 큰 게 있거든요. 그것을 개발을 계속해서 거기서 석유가 많이 나오게 됐고요. 또 미국 같으면 알래스카에 있는 유전도 이제 그때 본격화돼서 거기서도 석유가 생산되고 이렇게 됐던 거죠. 또 중요한 요인이 뭐였냐면 이제 사람들이 석유를 아껴 쓰게 된 겁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 그 이전까지는요, 미국의 이제 대형 차들이 대부분이었잖아요. 그리고 자동차라면 대개는 그런 거였는데 이게 석유값이 또 이 휘발유 값이 이렇게 엄청나게 올라가다 보니까 큰 차를 타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진 거예요. 그러면서 일본 차, 이 일본의 크기는 작고 연비가 매우 높은 그런 차들이 많이 팔리게 된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석유를 덜 쓰게 된 거예요. 그만큼 소비자들이. 이렇게 소비가 줄어들고 원자력 같은 이런 대체 에너지들이 보급이 되고 또 다른 유전들이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오페크의 시장 장악력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결정적으로 1986년에 유가가 폭락하는 사태까지도 쭉 이어지게 되는 거죠. 왜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3조 호황이라고 하는 그런 그야말로 단군 이래 최고 호황이라고 하는 기간을 누렸잖아요. 1985년부터 해가지고 한 5년 동안 그때 한국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만은 그 3조 호황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저유가잖아요. 바로 그때인 겁니다. 이때 오페크의 시장 장악력은 또 한 번 크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장악력이 도로 올라간 때가 또 있었어요. 그게 어디냐면 2001년도에 중국이 WTO에 가입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중국의 생산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됐죠. 제조업 생산들, 또 석유화학 산업도 굉장히 이제 팽창을 하게 되고 그래서 유가가 심지어 배럴당 147달러까지 치솟는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석유가 부족한 거죠. 오페크의 위상도 덩달아서 격상이 되는, 그리고 중국과의 에너지 동맹, 그 중국이 중동 이 산유국들에 가서 이제 야 우리하고 잘 지내보자 뭐 이렇게까지 손을 내밀고 하는 그런 상태까지 가게 되는 거죠. 이때 오페크가 또 좋은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직격탄을 다시 맞는 시장 지배력이 확 떨어지는 또 한 번의 상황이 되는 거죠. 그게 뭐냐? 2010년대에 미국에서 셰일 혁명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유가가 되다가 보니까 배럴당 150달러까지 가고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그 이전에 채산성이 안 맞았던 게 바로 이 셰일 가스의 채굴, 또 셰일 오일의 채굴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예, 이게 탄력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2010년대가 되면 이게 산업으로서 확실하게 성공을 거두게 되고 미국이 세계 최대의 산유국으로 다시 떠오르게 되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오페크의 영향력은 또 추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미국이 세계 최대의 산유국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 거기에 이어서 또 다른 것이 탈탄소 운동인 거죠. 예, 기후 변화에 따라서 야 우리 CO2의 배출량을 줄이자. 이것 때문에 또 뭐 야단 법석을 쳤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거 머지않아서 석유의 시대가 끝나겠구나. 뭐 이러니까 이제 오페크의 영향력은 또 줄어든 거고, 중국이 또 전기차, 재생에너지 이런 데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니까 또 탈석유 흐름이 또한 강화됐고요. 자, 이런 흐름을 쭉 거쳐왔던 겁니다. 그래서 오페크의 영향력이 계속해서
줄어들었죠. 그런데 이란 전쟁이 터지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되면서 석유가 다시 중요하네 라고 하는 또 분위기가 좀 상당히 달라진 거 아닙니까? 자,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UAE가 탈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페크는 또 한 번 이제 얻어맞은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오페크라고 하는 것을 주도하는 나라가 바로 사우디라고 했잖아요. 이 사우디의 이 석유 시장 장악력은 다시 한번 타격을 받게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UAE 탈퇴가 연쇄 이탈로 번질 경우 OPEC의 균열은 얼마나 커질까요? UAE가요, 여기 탈퇴를 해서, 돈을 많이 벌어, 저거 괜찮은데, 저거 대박 났는데, 이런 결과가 만약에 온다면요, 그러면 저는 현재 오페크의 회원국들이 뭐 연쇄 탈퇴를 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데가 어디냐면 이라크예요. 네, 이라크는요, 이 재정 적자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그래서 그동안도요, 오페크의 그 석유 쿼터가 있잖아요. 할당량. 이거를 어긴 적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몰래 증산을 해서 그걸 내다가 팔고 그걸로 돈을 버는 거죠. 그러니까 사우디 입장에서는 아주 골치 아픈 존재가 바로 이라크인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UAE가 탈퇴를 해서 야, 저거 돈 진짜 많이 버네. 그 전에 비해서 이게 확인이 된다면 이라크도 탈퇴하고 싶은 생각이 아주 강해질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쿠웨이트 또한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쿠웨이트가 최근 그 얼마 동안에 석유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해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많이 팔고 싶은 거예요. 팔고 싶으니까 만약에 UAE가 저거 탈퇴해서 대박났네 한다면 쿠웨이트도 탈퇴할 동기가 충분히 있는 거죠. 그리고 아프리카 회원국들도 꽤 많거든요. 나이지리아 같은 이런 나라들은 사실은 자존심 문제도 상당히 있어요. 우리도 산유국인데 말이야. 저 중동 쟤네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네? 이런 생각을 하는 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UAE가 탈퇴를 해서 잘 된다 라고 하면 연쇄 탈퇴로 이어질 가능성 꽤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이 UAE의 결정이 미국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미 실어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미국,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유가를 낮추고 싶어 하죠. 그래야만 휘발유 가격도 낮은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란 전쟁이 터져서 이 휘발유 값이 뭐 거의 한 40% 올라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론이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미국 내에서. 자, 그런데 UAE가 탈퇴를 해서 만약에 증산을 하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유가가 떨어진다? 그러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거죠. 사우디는 근데 어떻습니까? 사우디는 유가를 높이고 싶어 하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충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페크 석유 수출국 기구를 아주 안 좋아해요. 이게 해체됐으면 좋겠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런데 UAE가 그걸 탈퇴했으니까 그거 자체로도 좋은 거고 앞으로 연쇄 탈퇴가 이어진다라고 하면 더욱더 좋아지겠죠. 그리고 미국에 더 힘이 실리게 되겠죠. 이번 사태로 인해서 저는 오페크의 가격 결정력이 치명타를 당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봅니다. 특히 사우디하고 오페크 회원국은 아니지만 오펙 플러스라고 하는 조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몇 나라들이 거기에 더 준 회원국처럼 참가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대표가 이제 러시아거든요. 그래서 이번 조치로 인해서 사우디하고 러시아의 석유 패권이 상당히 타격을 당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국제 유가도 하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유가가 떨어지리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하는 게 이게 완전히 정상화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다. 그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거든요. 자, UAE가 석유를 증산한단 말이에요. 이제 할당량 쿼타에서 벗어나서 석유를 증산을 한다. 그러면 글로벌 시장에 나와서 그게 유가를 떨어뜨리겠죠. 그런데 증산을 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다는 거예요. 왜? 호르무즈 해협이 계속해서 봉쇄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거는 이란이 직접 공격을 해서가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는 선주들, 그러니까 배, 민간 선박들, 화물선, 유조선 그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 선주들이 거기에 들어가기 무서워하는 겁니다. 또 그것을 운영하는 선원들이 또 여기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또
보험료도 매우 비싸졌어요. 여기에 들어가는 배들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중동발 원유의 수출이 앞으로도 상당히 어려운 상태로 남아있을 것 같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중동발 원유의 공급이 과거보다 한 절반 정도 없어진다고 보면 이 글로벌 공급량의 한 10% 정도는 감소되는 셈이죠. 왜냐하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나오는 원유, 석유 제품이 전 세계 공급량의 한 20% 정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반 정도가 없어진다고 보면 한 10% 정도는 감소하는 셈이 되는 거고, 그러면 여전히 유가는 상당히 높은 상태를 유지한다고 봐야 될 겁니다. 하지만 UAE가 탈퇴를 안 했을 때와 비교를 해보면 뭐 더 높은 상태가 됐겠죠. 자,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보더라도요, 오페크는 사우디가 주도를 했는데요, UAE가 탈퇴를 함으로 인해서 그 영향력이 상당히 타격을 입게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UAE가 이스라엘하고 관계가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스라엘이 사용하고 있는 이 미사일 요격 시스템, 이 아이언 돔이라고 하는 거를 UAE가 그대로 도입을 해서 지금 쓰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가까워졌거든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미국하고 뭐 거의 뭐 형제처럼 그렇게 지내는 사이 아닙니까? 그렇다는 것은 UAE가 미국하고 당연히 가까워진다는 거고요. 미국, 이스라엘, UAE의 이 동맹, 이것은 에너지 동맹을 넘어서 안보 동맹으로까지 탄탄한 그런 파트너십을 유지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사우디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소외가 될 것이고요.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뭐 유가만 놓고 보면 이거는 좋다. 그냥 금전적인 그런 것만 놓고 보면 UAE 탈퇴가 중국 입장에서도 좋은 거죠. 왜냐하면 유가가 상대적으로 낮아질 테니까. 하지만 중동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커진다라고 하는 면에서 본다면 중국은 마땅치 않게 생각할 것이다. 중국은 이거 우리한테 손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실제로 중동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축소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